저는 오늘도 새벽같이 눈을 떴습니다. 아직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창밖은 축축한 안개로 덮여 있었죠. 부엌불을 켜고 작은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조금은 안정되곤 했습니다. 평생을 시장국밥집에서 살다 보니 제 하루는 언제나 뜨거운 김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가끔은 제 손마디가 저려와 국자를 잡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몸이 좀 아픈 게 당연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벌써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남은 건 아들과 며느리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제 마지막 소망이라 믿었죠. 아들 태호는 늘 말수가 적었습니다. 엄마, 그냥 쉬세요. 라며 눈을 피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는 걸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달랐습니다. 언제나 단정하고 세련된 차림으로 집안을 드나들었고 저를 향한 말투에는 얇게 깔린 불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사는 거예요.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지연은 웃는 얼굴로 그렇게 말했지만 그 미소 속에 담긴 날카로움은 저를 찌르곤 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알겠다.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날도 국밥집 문을 열고 하루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며느리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가게 문 닫으시죠? 몸도 안 좋으시다면서요? 지연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어디선가 밀어내려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할 수 있다. 괜찮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전화가 끊긴 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들렀습니다. 태호는 말없이 앉아 있었고 지연이 대신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 이제 따로 살려고 합니다. 어머니 집은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눈앞에서 입술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끈을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더러 나가라는 거냐?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은 거센 파도에 휩쓸리는 듯 요동쳤습니다. 태호는 눈을 피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력한 침묵이 오히려 제 심장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렸고 눈가에는 말라붙은 눈물이 소금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제 삶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결심이 조용히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그릇의 미끈한 감촉이 오래 맴돌았죠. 창문 밖으로 불빛이 줄어드는 골목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갑자기 공허해졌습니다. 태호가 퇴근길에 들러서 말을 이어갈 것 같았고 지연의 목소리는 이미 결론을 정한 사람의 그것처럼 단단했으니까요.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내 사진 몇 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날의 제 얼굴 옆에 어린 태호가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다시 국솥이 있었습니다. 제 삶은 늘 뜨거움과 기다림으로 채워져 있었고 저는 그동안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태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고개를 숙였고 지연은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더니 차분히 앉았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말문을 먼저 연 사람은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은 손가락으로 탁자 모서리를 한번 문질렀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연은 오늘 부동산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제 방을 비우면 수월하게 정리가 가능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제 안에서 날카로운 무언가가 한순간 번쩍였지만 저는 감정을 붙잡고 단어를 골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가야 할 곳을 정해 두었냐고. 지연은 잠깐 눈썹을 올리더니 가까운 원룸을 언급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혼자 지내기엔 괜찮다고 했습니다. 태호는 그때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호는 제 눈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편해지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빈틈을 들었습니다. 편해진다는 말은 대개 말하는 쪽을 향한 위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이 준비한 종이를 받아보았습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적혀 있었고 이사 날짜는 너무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옷장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수면 양말과 얇은 내복, 겨울에 쓰던 목도리, 그리고 남편이 떠나기 전 선물해준 장갑까지 작은 상자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나무 서랍의 바닥은 해가 바뀔 때마다 미세한 흠집이 늘었고 저는 그 흠집을 보며 삶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가게에 나서기 전 저는 서랍 아래 숨겨두었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쌓아둔 비상금이었습니다. 손바닥에 올리자 종이가 가볍게 떠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코트 안쪽 주머니 깊숙이 밀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시장으로 가는 골목은 물기와 먼지가 뒤섞여 미끄러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게 셔터를 울리면 특유의 쇳소리가 골목에 울리고 안쪽에서 남은 기름 냄새가 따라 나옵니다. 저는 환기를 시키고 가스불을 켰습니다. 김이 오르기 시작하면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고 칼은 저민 팔을 일정한 크기로 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칼끝이 도마를 칠 때마다 심장이 따라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일과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짐을 싸야 한다는 사실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점심 무렵 문간에 낯익은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이정호였습니다. 오래전 옆 가게에서 생선 장사를 하던 이웃이었죠. 저는 반가움과 경계 사이에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정호는 들어오자마자 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얼굴살이 예전보다 빠지고 눈가가 더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호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집이 요즘 시끄럽다는 소문이 들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눈빛이 흔들렸지만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되게 괜찮지 않을 때 먼저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정호는 말없이 지갑을 열어 국밥값을 두 그릇이 올려두고는 한 그릇만 먹었습니다. 남은 한 그릇은 바쁘다며 나중에 와서 먹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국물간을 다시 보았습니다. 간이 적당했는데도 제 혀끝에는 조금 싱겁게 느껴졌습니다. 오후가 저물어 갈 때쯤 정호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부동산을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업은 바뀌었지만 사람 보는 눈은 그대로라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오래전에 남편과 함께 계약했던 서류가 남아있냐고요. 저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 제 이름으로 돌려놓았던 작은 점포 계약서가 떠올랐습니다. 그 서류는 서랍 깊은 곳에 공투와 함께 들어있었고 저는 손을 대지 않고 방치해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힘들면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정호는 말했습니다. 요즘 상권이 조금씩 살아나서 오래된 점포권이 가치를 다시 인정받는다고요. 제 이름으로 된 그 계약은 아마 아직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제 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반복해서 마음에 새겼습니다. 유효하다. 아직 남아있다. 사라지지 않았다.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 저는 서둘러 서랍을 열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초라한 봉투에 들은 계약서의 종이는 가장자리가 약간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글자는 또렷했습니다.
제 이름이 거기 있었습니다. 남편의 서명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제 어깨에서 무언가가 조금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접어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빛이 낮보다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갈 길을 제가 정해야 한다고. 그렇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래 들여다본 서류의 글씨들이 눈앞에서 떠다니는 듯 했습니다. 손마디는 여전히 욱신댔지만 통증이 더 이상 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구청으로 갈 생각을 했습니다. 권리 확인과 등기 상황을 확인해야 했고, 필요하면 법률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창밖의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저는 얇은 목도리를 두르고 문을 나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새로웠습니다. 발 뒤꿈치에 힘을 주자 바닥이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볍게 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킨다. 누구의 말에 기대지 않고 내 이름으로 서 있는 법을 다시 배우겠다고 말입니다. 구청 민원실은 아침부터 서류를 들고 온 사람들로 바빴습니다. 번호표를 뽑아 의자에 앉으니 벽시계가 또박또박 시간을 밀어냈습니다. 저는 가슴 안쪽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글씨는 또렷했고 날짜와 도장은 선명했습니다. 제 이름이 맨 앞줄에 적혀 있는 걸 보자 숨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오래전에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이름으로 해두자고. 그때 저는 이유를 깊게 묻지 않았고 그저 서류에 펜을 올렸습니다. 그 작은 순간이 지금의 저를 붙잡아 주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창구 앞에 섰습니다. 직원은 제 설명을 차분히 들었습니다. 오래된 점포건과 임대차 관련 등기 상태를 조회해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직원은 모니터를 몇 번 넘기더니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곳의 공기는 늘 같은 냄새를 풍겼습니다. 묵은 종이와 사람들의 발자국이 남기는 은근한 피로의 냄새. 저는 창밖의 나무를 보며 천천히 호흡을 고르게 했습니다. 직원이 다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점포건의 권리 관계가 정리되어 있으며 제 명의가 맞다고 했습니다. 저절로 등이 펴졌습니다. 제가 묻기도 전에 직원은 필요한 다음 단계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실사용 확인, 임대 상황 점검, 재계약 가능성, 그리고 상가 주변의 현황 파악. 저는 종이에 적힌 목록을 한 줄씩 눈으로 더듬었습니다. 글자가 뚜렷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인생이 한번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지만 제 이름은 아직 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 몸을 다시 세웠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상가가 있는 거리로 갔습니다. 오래전 기억 속에서 그 거리는 조금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 간판이 몇 개 생겼고 낡은 건물에는 화분이 늘었습니다. 저는 발을 멈추고 유리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가게를 쓰고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젊은 여자가 바쁘게 움직이고 옆에서는 남자가 포스를 치며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문을 밀고 들어가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제 이름을 말하자 두 사람의 표정이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고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현재의 임대 상황을 들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재계약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최근 손님이 늘긴 했지만 원가가 올라 부담이 크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내 숫자와 날짜를 적었습니다. 제 손놀림은 느렸지만 글자는 분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유리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손바닥의 체온이 유리에 옮겨졌습니다. 그 온기가 금세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저는 잠시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봉투와 메모를 다시 펼쳤습니다. 재계약을 할 것인지, 권리금을 조정할 것인지, 혹은 가게를 제가 다시 운영할 것인지. 선택지는 여러 개였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밀려나지 않겠다는 사실. 오래전에 저였다면 아이들의 사정을 먼저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제 사정을 먼저 생각해야 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먼저 자기 숨을 챙겨야 합니다. 숨을 고르게 쉬지 못하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부딪혔습니다. 포기하라는 목소리와 살아보라는 목소리.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쪽이든 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살아보겠다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결심을 말로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말로 꺼내면 누군가 반박할 것 같아서 저는 조용히 가슴에 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부동산과 상담을 잡았고 정호에게도 연락을 넣었습니다. 그는 바로 답을 보냈습니다. 시간을 비워놓겠다고. 그 짧은 문장에서 오래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주방에 물을 올렸습니다. 김이 오르는 소리가 안정적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정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제 메모를 찬찬히 보더니 몇 군데 동그라미를 치고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고정비와 변동비, 손님 회전율, 요일별 매출의 편차 같은 단어들이 오갔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계산이 느리게 움직였지만 방향은 선명했습니다. 정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어머니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누구의 허락을 구하지 말고 서명을 할 때는 손끝을 꽉 잡으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이 나칫고 믿음직했습니다. 이 손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고 이 손이 나를 다음으로 데려갈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방안을 거닐며 짐을 다시 추렸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남길 것을 남겼습니다. 상자 하나에 사진 몇 장, 장갑 한 켤레, 그리고 봉투 한 개. 가벼워진 상자를 들자 어깨에 힘이 덜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건드렸습니다. 커튼이 흔들리며 벽에 반달 모양의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안도 흔들리고 두려움도 흔들리고 결국엔 제 마음도 흔들리겠죠. 그렇지만 흔들린다고 꺾이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커튼을 붙잡지 않고 그냥 흔들리게 두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내일의 발걸음을 떠올렸습니다. 가볍게, 그러나 정확하게. 제 이름으로. 아침 공기가 선선했습니다. 저는 상가 근처 부동산 사무실 문을 밀었습니다. 투명한 유리문에 파란 글씨가 반듯하게 붙어 있었고 안쪽에서 직원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최근 거래 사례가 인쇄된 종이가 겹겹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제 상황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데이터를 펼치며 현재 시세와 인근 공실률, 임대료 변동 추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는 직설적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선택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재계약 협상과 권리 조정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그날 오후 임차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물컵과 얇은 파일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공기는 조심스러웠고 우리는 서로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저는 먼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공간을 반듯하게 쓰고 손님을 살린 덕에 상권이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이어서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권리를 되찾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가 결정하고 싶다고. 임차인은 잠깐 침묵하다가 현재의 형편을 이야기했습니다. 원가 부담과 인건비, 비수기 매출의 변동. 저는 천천히 듣고
메모했습니다. 듣는 동안 마음속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지금 협상을 하는 중이었고, 협상은 감정의 파도에서 배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대화를 몇 차례 오간 끝에 우리는 합의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임대 기간을 짧게 조정하고 재계약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권리금은 일부를 조정하되 조건부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한 줄을 읽을 때마다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서명 안에 펜을 가져다 대는 순간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손바닥을 조용히 쥐었다 펴고 다시 펜을 잡았습니다.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가운데서 조용한 소리가 났습니다. 무너지던 곳이 아니라 세워지는 곳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니 햇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저는 양손으로 가방끈을 잡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정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단 첫걸음을 뗐다고. 정호는 잠시 뒤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축하한다는 말 대신 잘했다는 말을 먼저 건넸습니다. 잘했다는 말은 축하보다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나서야 주변의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자전거 바퀴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 카페 문이 닫히는 소리, 멀리서 아이가 웃는 소리. 세상은 늘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고, 저는 그 안에서 제 속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에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낮보다 맑았습니다. 저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수건으로 꾹 눌러 닦았습니다. 거울 속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미루지 말자고. 해야 할 일을 오늘 안에 한 줄씩 끝내자고. 방을 정리하고 서류를 서랍에 넣고 나서 저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내일의 목록을 적었습니다. 구청 재방문, 상가 현장 사진 보관, 은행 상담, 예약, 그리고 집 정리. 목록이 길어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한 줄 한 줄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숫자 1부터 4까지를 적고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밤늦게 태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말끝이 자주 흘렀습니다. 태호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장황한 설명이 아니라 정확한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정리하고 있다고. 너도 내 삶을 정리해 달라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것들에 대해선 내가 결정할 거라고.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흐르더니 알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대답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시간은 필요했고 저는 시간을 다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리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까지 잃는 건 스스로 허락할 때뿐입니다. 저는 제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입술 안쪽에서 작은 떨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고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오래 걷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마음이 움직였으니까요. 내일은 조금 더 멀리 가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생각으로 몸을 말아 잠에 들었습니다. 며칠 후 상가는 새로운 공기를 품었습니다. 재계약 조건이 정리되자 사소한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간판의 불빛은 일정했고 바닥은 더 자주 닦였습니다. 임차인은 약속한 대로 장부를 투명하게 정리해 공유했고 저는 필요할 때 조용히 조언을 건넸습니다. 저는 여전히 국밥집의 리듬을 몸에 지니고 있었지만 이곳에서는 다른 박자를 배웠습니다. 조급하지 않되 느슨하지 않게. 저는 하루의 끝에 제 이름으로 된 서류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그 종이 위의 글자는 어제와 같은데 오늘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글자가 아니라 제 호흡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르고
단단한 호흡. 저녁 무렵 정호와 상가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졌습니다. 정호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다시 가게를 해볼 생각은 없냐고.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쓸 수 있지만 이제는 마음을 먼저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오래전 제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저는 그 말에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저는 제 마음의 온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태호가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낡은 코트 단추가 들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말했습니다. 이것만큼은 어머니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상자를 열어 사진을 한 장 꺼냈습니다. 젊은 날의 저와 남편, 그리고 어린 태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얼굴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제 안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닫고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태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안도, 그리고 조금의 다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살아라, 내 자리에서. 며느리 지연과의 대화는 더 늦게 찾아왔습니다. 카페의 창가 자리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지연은 처음엔 방어적이었고 곧 솔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을 말했다가 멈추고 다시 말을 고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이해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해한다는 말은 때로 쉽게 흘러가니까요. 대신 저는 제 경계를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결정한다고.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무 말이나 허락하지 않겠다고. 지연은 눈을 내리깔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끝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서로를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목도리를 고쳐 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은 빠르게 흘렀고 그 사이사이에 얇은 별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는 자주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누군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지금 저는 한 발 앞에 보도블록만을 보았습니다. 그 회색의 사각형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질서와 단순함. 저는 그 위를 천천히, 그러나 일정하게 걸었습니다. 집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맞았습니다. 나무의 냄새, 비누의 냄새, 그리고 약간의 차십 냄새. 저는 물을 올리고 컵에 따뜻한 차를 부었습니다. 김이 올라와 안경을 흐렸습니다. 저는 안경을 벗어 손수건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바닥에 온기가 번졌습니다. 저는 그 온기가 사라지기 전에 천천히 마셨습니다. 오늘의 일들을 한 장씩 넘기듯 떠올렸습니다. 말하지 못한 말들이 몇 개 있었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그 구분을 마음속에 분명히 세웠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내일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상가 서류를 폴더에 더 질서 있게 정리하고 통장에 거래, 내역을 표로 옮기고 다음 달에 계획을 적을 겁니다. 계획은 길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길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그것을 적고 제가 그것을 지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불을 끄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눈을 감고 짧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다. 그 말은 제 귀 속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저는 그 울림을 따라 누웠습니다. 잠이 오는 속도는 느렸지만 깨어있는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은 어제의 연장이 아니라
제가 선택하는 새로운 하루라는 것을.